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저도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힘차게 뛰어보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 분명 저는 뛰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뛰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제 몸은 커지기만 했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가 쓰러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죠. 오로지 저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날 이후 2번 다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너무 무료했었고 뛰었을 때 온몸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잊지 못해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했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또다시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뛰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서는 조금씩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옆에서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적으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길 바라셨어요. 가족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는 제가 성인이고 기본적인 체력은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조금씩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길 권했어요. 처음에는 사무 일을 조금씩 도와서 했지만 제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제 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땀 흘리며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청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최대한 조절하며 일을 하겠다는 말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청소일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만큼 제 몸 또한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매일이 행복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곤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도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청소 일을 하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던 한 여성분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심하게 넘어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드리는 순간 제 얼굴에 손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내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지금 팔목이 다쳤잖아. 삐끗했는지 시려 죽겠다고. 여기 관계자 어디 있어? 오늘 하루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 아들이 여기 로펌 회사 변호사야. 뭘 그렇게 노려봐? 그쪽이 통화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오다가 저한테 부딪혀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제가 중년 여성의 말에 반박을 하는 순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대드냐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주변에서 같이 일하시던 작업자분들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성을 겨우 말려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경비분들이 오셔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설명해 준 뒤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벽에 몸을 기댔고 저를 노려보던 여성은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당장 불러달라며 저 때문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경비원은 여성을 데리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 경비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여성은 그럴 리 없다며 경비원분들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조회해보라고 더욱더 난리를 쳐댔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로펌 변호사인데 왜 명단에 없냐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소란 때문에 일하던 모든 분들이 로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로펌에 와서 아들과 만났었다고. 내 아들 이름 박세우로 다시 신원조회 해보라니까. 아, 글쎄 몇 번을 검색해봐도 그런 이름은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더 이상의 소란 그만 피우고 그만 나가주세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여긴 일반 회사가 아니라 변호사분들이 일하는 로펌 회사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색해 보라니까. 지금 어디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당장 내 아들 불러오라고. 윤정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받고 내려왔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아, 그쪽이 저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의 아빠요? 전현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진 거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딸내미는 청소 일을 하는데 그쪽은 비싸 보이는 정장 빼입고 있는 걸 보니 지 딸 부려먹고 돈만 빼먹는 나쁜 놈인가 보네.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정신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이 여기 로펌 변호사라고. 신원조회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전화해서 내 아들 나오라고 하면 되겠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부녀지간 아주 쌍으로 난리구만.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어디선가에서 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남자를 여성이 보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차례 눌렀고 저와 아빠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대표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쳐나왔고 저희 가족과 여성이 앞을 가로막은 순간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 남자와 대표실에서 뛰쳐나온 그분은 제가 8년간 알고 지냈던 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와 아빠는 그제서야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던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아빠는 로펌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또 뭐고? 지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공사장에서나 착용하는 헬멧을 쓰고 먼지투성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는 지금 옷이 그게 뭐야?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너 지금 여태까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묻고 있잖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 것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거든? 저 사람이 찾고 있던 우리 아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정말 세우 씨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처음에 이름 듣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대표님 회사에서 소란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테니 저희 좀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난리를 피워놓고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저 사람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챈 건 알고 있나?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조금도 없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거야? 그리고 저 청소부 여자가 대표의 딸이고? 그런데 왜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네 때문에 일이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숨김없이 설명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딸이 저 사람 때문에 심장에 큰 무리가 올 뻔했다고. 그리고 박 소장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와 1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왔던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박 소장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8년 전에 부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회사 일을 맡기게 된 거였고 서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꽤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밖에서도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지만 제가 처음 하는 연애다 보니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어요. 아빠는 그동안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는 이르더라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게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만나고 있던 중년 여성은 남자친구의 새엄마로 들일 계획이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박 소장님은 그 여자를 아내로 들이기 위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였고 박 소장님의 아들인 제 남자친구 또한 직업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여성에게 로펌 회사 변호사라고 속이게 되었고 여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거였어요. 로펌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으니 누구라도 변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거짓된 삶이 지속되자 여성은 예고 없이 저희 아빠 로펌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고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저와 몸이 부딪히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죠. 자네와 박 수장님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됐든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솥밥 먹은 지 그래도 8년이나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 딸의 정신과 신체적인 피해를 봤으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내 딸 머리채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니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네와 박 소장님은 이번 달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야겠네요. 대표님, 잠깐만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원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윤용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윤정 씨와의 관계도 그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어머,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놈들이 먼저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회사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하고 있으면 천하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놈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나랑 혼인신고한 저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머리채 잡은 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린 고부지간이 될 수 있는 사이였잖아. 대표님과 저는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좋게 해결보면 안 될까요? 저도 피해를 받은 만큼 선처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변호사로 고용해주세요. 지금 억울한 건 누구보다 저라고요. 그쪽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손부터 올라가는 그런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을 용서해준다면 아마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윤변, 자네가 내 딸을 변호해주게. 이 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테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거짓된 삶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솔직하지 못해서 저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대표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아버지가 시켜서 저지른 짓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삶까지 문제가 생겼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도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저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오죽 제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모든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배경은 거짓이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새엄마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처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의붓아들과 대표님 따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나 교제했다면서요. 그럼 결혼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낸다면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윤정 씨, 내가 윤정 씨한테 보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기당했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보고 천하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저희 아빠가 로펌 회사 대표라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쪽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좀 전에 전부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다 떠안고 간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앞으로 평생 잘해줄 수 있다고. 심장이 안 좋다면서 왜 청소 일을 한 거야?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지. 제가 원해서 하는 걸 굳이 당신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빠, 이제 저 사람들 그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봐.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눈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걸
놓쳐야 되냐고. 당신이랑 세우가 행동만 똑바로 했으면 이 결혼 성사되는 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그동안 속이 편했는지 알아? 거의 다 왔는데 당신 때문에 전부 망쳤다고. 그동안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밑바닥 다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 마음 먹기가 쉬웠는지 알아? 당신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접근한 건 맞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버렸어. 박 소장님과 여성은 서로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아빠는 경비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내쫓았고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뒷배경도 아닌 인간 자체가 때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끌린 거였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헬스장 같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회의 한 무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던 거였고 제가 원하는 일은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했던 거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청소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끌어 가신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작업자분들께서도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올 수 있었죠. 청소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게 되면서 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되었죠. 어떠한 말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부턴 모든 게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거짓은 없었다고. 이런 내 마음 네가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정말 조금의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너희 집안의 모든 실체를 전부 다 보게 됐는데 뭘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우리 집안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전부 다 알아버렸잖아. 그리고 박 소장님과 혼인신고한 그분 또한 속아서 도장 찍은 거라며. 일부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려 혼인신고부터 한 거였다며. 결혼식을 진행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렇게 속이고 살림까지 차렸다는데 너는 나한테 조금도 거짓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관계 이미 끝났고 아빠가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야. 우리 아빠도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함께 회사에서 몸담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관계를 정말 좋게 바라보고 계셨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성 하나 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우리 아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은 안 해봤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길 바랄게.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 뒤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더니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단어 하나는 실패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그 사람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추었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것조차 거짓인 걸 알 수가 있던 거였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를 향한 모든 것들이 진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제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 써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 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아,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위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이며,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모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려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그리고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이 시모 본인을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골반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 집안은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시모까지 살펴드릴 여건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은 요양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골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니 외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요양원만큼은 절대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갑자기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자식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이 집 놔두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겠어? 아, 그럼 어떡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일 때문에 엄청 바쁜 거 알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시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일단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거기에 잠깐 계세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드실 정도로 안 좋으신데 제때 관리 못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 말 들으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자주 뵈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죽어도 싫다면 이 집을 저한테 주시던가요. 우리 집은 넓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실 만한 공간이 안 되잖아요.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이 사람 일 그만두게 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라고 할게요.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면 수락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게 싫으면 요양원 직행인 거죠. 선택하세요. 저한테 이 집 주시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으실래요? 아니면 요양원 가실래요?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길 원하는 거죠? 당연히 장남인 네가 나를 모셔야지. 요양원이 웬 말이니?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면 정말 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거니? 아휴, 당연하죠. 저희도 희생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집 저희한테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운데 방도 많으니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 집 명의는 이 사람한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일 바로 그만두고 평생 어머님 옆에서 보살펴 드릴게요. 나이 먹고 병들면 재산이 많이 있어도
옆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상황을 조율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그 양반 세상 떠나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몇 년간 정말 많이 후회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옆에서 함께만 해준다면 앞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럼 언제 올 수 있는 거니? 이왕 말 나온 거 최대한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세요?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 장남은 다르다는 거야. 뭐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판단 능력이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니.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15억짜리 집을 주던 내 전 재산을 주던 그게 뭔 상관이냐? 돈은 탐이 나는데 정작 네 어미를 보살펴줄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볼일 끝났으면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시모는 요양원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버님이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수락했어요. 15억이나 되는 집 명의를 바로 넘겨주겠다며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은 절대로 아주버님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편은 형님네회를 따로 밖으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의 결정을 말리려 했었죠.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집이 넘어가는 걸 순순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집이 휘청거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갚으셨고 힘들게 가정을 일으켜 세운 거 옆에서 전부 다 봐왔으면서 엄마한테 그 집을 달라고 해? 그럼 네가 어머니 보살펴 드릴 거냐? 그거 아니잖아. 너희 형수가 일까지 그만두고 애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까지 살펴드려야 해. 그럼 이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하지 않을 거면 쓸데없이 내 계획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얼굴 붉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아주버님은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도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하려 했지만 시모는 이미 남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상처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시댁에 찾아가 시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시모의 마음은 완강했었고 집 문서가 아주버님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형님네회는 전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정말로 시댁에 들어와 시모를 보살피며 살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불평불만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과 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항상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었던 불안함은 예상한 대로 터지게 되었고 어느 날 형님네회가 시모를 모시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지수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며칠간만 저희 어머니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볼 일이 좀 있는데 집사람을 데리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 혼자 집에 방치해둘 수 없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며칠 정도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게 상관없잖아요. 나도 이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다들 왜 표정들이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적어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려 하지 않죠?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찾아오면 저희도 난감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일정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 어머니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주버님,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찾아와선 어머님을 떠밀듯 밀어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리 전화 한 통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장남이라고 어머님 모신다고 집까지 가져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방도 없고요. 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 설명 드렸을 텐데요. 저희는 모시는 거 반대한다고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뭐하러 어머님을 모셔요? 제 입장도 똑같으니까 그만 살펴가세요. 어머,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동서네만 노력했어?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같아? 동서 모르게 우리도 정말 많이 챙겨드렸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머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어요? 저 말은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그네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몸이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해결해주고 가기도 했었다. 너무 안 좋게만 보려 하지 말고 서로 가족이면 이해하고 조금씩 배려하면 충분히 좋은 가족관계가 형성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입구 막지 말고 좀 비켜라. 힘들어 죽겠다.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어요. 형님은 시모를 부축해드리면서 소파에 앉혀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 내외는 아예 남편을 무시했고 시모는 힘들어 죽겠다면서 소파에 눕더니 저에게 방 하나 정리해달라며 배까지 고프다고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뻔뻔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 네한테는 눈치만 보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막대하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었죠. 그래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터뜨리려 하는데 남편이 흥분한 저를 붙잡곤 진정하라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길래 짜증이 난 상태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모를 모시러 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겨둔 채 서둘러 돌아갔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형님 네가 시모를 모셔가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안 좋은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분명 약속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형님네가 저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전화를 해본 순간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남편도 몇 번이나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출근을 하지 못했고 시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틀린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는지 형님네한테 계속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데도 없는 척 할지도 몰라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누군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온 사람은 형님이 아닌 처음 보는 여성분이었어요. 아이, 누구신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기, 여기가 그쪽 집이라고요? 여긴 저희 엄마가 계속 살고 계셨던 집이었는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 참, 그쪽이야말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집을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정식적인 절차 밟고 이사온 입주민이에요.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든 저는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구매한 거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느라 온몸이 쑤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피해 주지 말고 그만 가세요.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시모는 형님네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가 시모를 저희 집에 잠깐 맡겼던 건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넘긴 그 집이 이미 처분이 끝난 상태였고 주말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주말이 되기 전날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아주버님의 계획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 경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미 법적 서류상 시모의 집은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권했어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자 남편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시모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제가 형한테 집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라는 거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형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왔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요양원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저희는 일부러 땡전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하냐고요. 그동안 뒤에서 힘들게 챙겨드리고 이 사람이 집안일까지 다 했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요?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수님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거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장남이라고 저희와 차별하더니 결국 형은 엄마를 버리고 15억만 챙긴 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거 전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 얼마나 있어요? 남아있는 돈까지 저번에 다 줘버렸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다녀오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큰 아들한테 줬거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삶에 지장이 생기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절대 싫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잘 따르지 않으면 해코지 한다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길 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날 책임져라. 너도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모는 요양원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희 부부 앞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들에 많이 답답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저를 불러 세우더니 계속 배가 고프다며 밥상 좀 차려달라고 보챘습니다. 남편과 제 속이 뒤집어진 건 알면서도 시모는 배고픈 게 우선이었는지 밥 달라고 짜증을 내길래 그런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대충 차려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주버님한테 반복해서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모는 장남에게 전 재산 15억 집을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맨몸으로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 말들 또한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할 도리 다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본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시모는 힘들게 차려드린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저에게 밥그릇을 던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 지나가는 거지도 안 먹겠다. 당장 다시 새로 차려내와라.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일도 바쁜데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애들 챙기고 정신없이 저녁 차려드렸으면 그냥 드시면 되지.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야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지금 거의 한계까지 도달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거 그냥 드세요. 어머님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신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정말 못 참아요. 한 번만 더 애들 보는 앞에서 밥상 엎으면 그땐 어머님이고 뭐고 없다고요.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하늘 같은 셰미한테 태들기나 하고 항상 무시하니까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항상 고기 반찬 올려놔야 하고 밥도 매일 새 밥으로 내어줘라. 반찬 가지수도 매일 바꿔서 10개 이상씩 준비해주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저야 밥상 안 차려드리면 속 편하죠.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굶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이 생기자 저도 너무 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아이들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상황을 보곤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걸 몇 번 피한 적은 있었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모는 전 재산 잃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저를 막대하려는 행동들에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었고 시모와 한바탕 싸우는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를 밀친 뒤 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맥없이 넘어진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런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란 시모는 남편한테 애원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더는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용 10만 원 사글세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아픈 골반을 질질 끌면서 기어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어요. 너 정말 네 어미를 이 집에서 내칠 생각이니? 독거노인용 사글세빵이 웬 말이냐? 엄마가 그런 곳에서 살려고 너를 힘들게 키워온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고 무서웠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애엄마 머리 좀 보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밥상까지 뒤엎어버리고 그릇까지 전부 다 깨져서 바닥이 이게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15억짜리 집을 뺏겨놓고 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요. 혼자 병들어 세상 떠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금 바로 밖으로 내치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10만 원짜리 사글세빵 정도는 구해드릴게요. 먹을 것도 가끔 넣어드릴 테니 가족의 품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남편은 그날 난장판이 된 집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노인 혼자 지낼 수 있는 제일 저렴한 집을 알아봤어요. 시모는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끝내 남편은 시모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드렸고 단칸방에 들어가게 된 시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냐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남편은 결정을 내렸는지 시모를 두고 뒤돌아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형님네외는 저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솔직히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원룸으로 보내버렸겠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그 돈조차도 아깝다며 자식 말을 듣지 않아 생기게 된 일이니 혼자서 감당하게 놔두라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